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문홍철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요즘 이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재료가 많아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혼란스럽지만 바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장이 흔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주식, 채권, 특히 외환 음. 쪽은 워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세 관련돼서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이제 자꾸 하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니까. 예. 네. 역시 오늘 특유의 그 말투. 네. 반갑습니다. 아니 팀장님 이제 자주 나와주시는 게 아니니까요. 네. 사실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닌가요? 더 자주 나와주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몇 주 만에 뵈면 그동안에 네. 쌓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관세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는 뭐 속보성으로 뭐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 네. 지표도 하루하루 볼 때마다 좀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걸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싶어요. 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몇 주 네. 혹은 한 달 사이에 네. 시장을 관통하는 큰 키워드가 있다면 네. 팀장님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잘못된 물가. 잘못된 물가? 예. 1월 1월 CPI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지? 하면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채권 시장은 물가 발표 당일날은 금리가 올랐어요? 당연히 올랐죠. 물가 높으니까 올랐지. 그런데 또 다음 날은 뭐 물론 재료가 몇 개 있었긴 했지만 물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약간 고점에서 미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려고 하는 모양새가 이제 보였고요. 이런 걸 본다면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 관세와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다시 물가가 상승하면 재가속하면 금리는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많이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이제 연초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오히려 데이터가 나오면 오히려 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채권이 특히 미국채 시장이 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제가 그동안 늘 주장했던 트럼프의 정책은 디플레이션적이고 경제를 안 좋게 만든다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채권 시장을 해석하는 저의 견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물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늘 지표는 보지 마라.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과는 좀 벗어난 얘기지만 지표는 그냥 다 구라다. 지금 나오는 건 굳이 왜 보냐. 1월 달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1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잠깐 1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네. 보시면 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선들이 막 있죠? 이게 네. 각 연도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물가를 우리가 비계절 조정, 계절 조정 안 한 걸로 쭉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절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선들은 코로나 이후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의 애들은 그 이전보다 연초가 유독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네요. 훨씬 위에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계절 조정 수치는 코로나 이전의 진한색 선들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 점선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높았으니까 최근 나오는 숫자들은 그 점선에 맞춰서 계절 조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월 달에 나오는 숫자는 사실상 거의 연초에 나오는 일부 서비스업들의 가격 재조정,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료 같은 것을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진짜 물가 상승이냐, 아니면 연초에 나오는 코로나 이후에 독특한 연초 계절 조정치의 이상값이냐? 저희는 당연히 후자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물가는 숫자는 높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실제로 이해합시다. 반응을 보면 예. 시장이 그 말씀하신 연초는 네. 좀 약간 특이하게 네. 특이성을 갖고 나온다라는 걸 그렇죠. 이제는 좀 알고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애써서 그 네. 항목들을 보면서 네. 높아. 네. 근데 PC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PC는 좀 안정적일 것 같아. 네.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반응도. 딥하게 네. 원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답정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답이 정해져 있나요? 시장은 이미 답을 결정해 놨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여기서 오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달러도 여기서 더 강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고요.
물가가 그렇게 놀랍게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좋게 보기로 답을 정해놨잖아. 그러면 물가는 높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에 딥하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물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다시 해보세요. 물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경제가 좋아. 수요가 늘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겠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앵커님은 네. 경제가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지출액은 늘어나죠. 그런데 앵커님이 정말 소비를 하고 싶어서 경제가 좋아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오른 거잖아. 네네. 즉 서비스 물가의 거의 대부분이 수요와 무관합니다. 아,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정말 더 많이 내고 싶은 그 욕구 네.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잔들이 지가 알아서 오른 올랐으니까. 네. 대표적으로 미국은 자동차 보험료랑 특히 주택 관련된 보험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끝판왕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거주비. 이 거주비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실제 월세를 내는 사람한테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한테 가짜의 이제 월세를 뇌내 망상으로 이제 뽑아낸단 말이죠. OER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주거자의? 네, 예. 가지고 있는 집을 만약에 임대를 렌트한다면 준다면 네. 얼마를 받을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그걸 한 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래 이거 그러니까 그 OER이란 거를 보고서 OER은 수요와 무관하거든요. 렌트 수요는 현재 오늘 월세를 계약하는 사람의 월세하고 작년 같은 시기의 월세랑 비교를 해서 YOY로 얼마냐 이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봐. 집주인들이 그냥 가상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가상의 월세를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이것은 실제 월세를 빌리려는 사람의 수요와는 무관하거든요. 즉 최근에 서비스 물가의 연초 증가는 전부 가짜다. 제가 너무 속어를 쓰는 것 같아요. 좀 좋은 말로 잘 정리해 주시면 제가 말을 좀 바꾸고 네. 얌전하게 하겠습니다. 예. 가짜다. 예. 그렇다고 전혀 그러면 이거 발표를 다 볼 필요가 없으면 네.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매번 우리는 중요하게 보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는 없는데 네.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지. 음,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잘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연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너무나 깊이 있게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 네.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서 어차피 답정너처럼 네.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네. 달러도 더 이상 강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시장은 정해놓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다. 좀 길게 봤을 네. 때 미국의 펀더멘털이 과연 4.5%의 기준금리 그리고 10년물 국고채 국채금리를 견딜 수 있냐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씩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PC 물가 그 다음 자료도 좀 네.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한다. 네. 그래 PC에 대해서 우리는 PC는 안정적으로 나올 거야. 네. 최근에 나온 CPI, PPR 네. 보면서 이제 네. 그런 해석으로 약간의 많이 갔죠. 안도를 네. 했던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서비스는 네. 사람들의 수요와 무관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다 빼고 사람들의 수요를 정말 반영하는 애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따로 뺐어요. 따로 빼면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 사려고 마트 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트는 이제 영어로 마켓이겠죠. 그 영어 마켓. 그 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에 물건들만 따로 빼가지고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어요? 지금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이거는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그리고 하늘색이 제가 마켓 베이스드 PC라고 적어놨죠. 정말로 마켓에 가서 네. 살 수 있는 이건 그야말로 맞아요. 수요가 진짜 수요. 영향을 네. 주는 거잖아요. 정말입니다. 근데 빨간색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데요. 빨간색은 이제 코어 PC인데 네. 네. 코어 PC와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 하늘색이야말로 네. 사람들의 소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산품들이다. 아까 보험료 서비스하고는 다른 거죠. 뺀. 얘네들은 비중이 의외로 작아요. 당연히 작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비용들 중에 상당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되게 거주비가 크고. 하지만 걔네들은 수요와 무관함으로 수요를 보면 이게 전월 대비해서의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높았고 코로나 전의 레벨과 지금의 하늘색 레벨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레벨과 완전히 그냥 중간값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레벨은 사람들의 수요 자체는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돌아갔구나. 수요 압력이 있어서 물가가 다시 오른다? 이 얘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의심스럽다. 여기 있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네. 만약에 진짜 수요가 제일 유지가 돼야 네. 관세를 매겨도 아. 수요가 불변이어야 인플레가 오죠. 관세만큼.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돼지고기가 비싸지면 수요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덜 먹겠죠. 근데 관세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수요를 그냥 무조건 고정값으로 놔둬버리고서 관세에 대한 비용이 애드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세를 인플레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보시면 수요 자체가 이미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맨날 마이너스 금리 해도 인플레가 안 왔던 지금 코로나 전의 기억이 다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뭐 재료금리는 당연하고 양적 완화 오만 짓을 했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던 시기인데 지금 수요가 그때로 지금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연준이 주구장창 줄기차게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견조하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인플레 리스크가 있고 이 말을 과연 제대로 계속 그 말을 믿고서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수요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임금도 중요하게 같이 보는 거잖아요. 네. 임금이 견조하게 같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도 네. 수요가 줄지 않고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임금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려면 중간 단계가 되게 많아요. 임금을 일단 올려주고 사람들이 소비 욕구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시장에 물건들도 충분히 뭐 관세 같은 거 없이 있어야 되고 소비 욕구가 있으면서 계속 그거를 소비하면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임금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뭐 당연히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 안타깝게도 그림이 없는데 1990년 이전에는 맞아요. 그런데 1990년 이후에는 임금과 인플레가 좀 따로 놉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는 성격이 굉장히 의심이 많아가지고 TV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차가 환율이래. 그럼 그려보거든요. 안 맞아. 모든 이가 임금이 인플레래. 그럼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뭘 쓰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호 관계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무조건 인플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 이해하고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욕구, 이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허공에서 돈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소비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잘 안 늘어요. 즉 임금을 준다고 해도 임금 성장에 견주해도 이 나라가 정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나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소비가 느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면은 자기 돈을 전부 다 손주를 다 주지 않습니까? 아니 제발 할머니 본인 좋아하시는 거 사드세요. 뭐 나는 뭐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없대. 뭐 모든 어르신이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런 분들도 있죠. 네. 대부분 그러십니다. 이분들은 손녀 손주들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야. 근데 정작 손녀 손주들을 안 낳네 애들이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네. 그러면 어르신들은 과연 이 돈을 일본처럼 금고, 예금 이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령화가 심해지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물가의 압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기존까지 맞았던 게 네. 계속 맞으란 법은 없고 연관성이 굉장히 약해진 고리들이 분명히 좀 있다. 직접 그려보시니까. 특히 이런, 경제학은 네. 계속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학이나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수학도 이론이 나오면은 몇십 년 동안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대. 저는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
게다가 경제학적인 대부분의 주장들은 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념에 우리가 호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의심해야 된다. 의심 팀장님께서도 많이 네, 해주시고 의심쟁이. 네. 그렇게 뭔가 여기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 예. 싶으신 것들도 예. 나와서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와 관계 예.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네. 그건데요. 그렇죠. 1월 FOMC 네. 의사로 공개됐습니다. 네. 네. 간밤에 네. 이 주요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이민 정책이 디스인플레이션에 이제 방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렉이라는 얘기죠. 네네. 인플레 온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온다라는 네, 거죠. 제 얘기랑 정반대죠. 그러니까요. 네. 디스인플레이션을 방해한다라는 건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올해 인플레는 근데 무역 정책으로 작년과 좀 비슷할 듯하다. 네. 뭐 이런 의견들. 또 인플레 위험이 고용보다 더 크다. 네. 뭐 이런 주장도 네. 의사록에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대다수가 금리 인하 전 물가 둔화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신중해진 거죠. 네. 인하에 대해서. 네. 뭐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정반대 의견이잖아요. 정반대 의견이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전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답을 주셔야죠. 좀 이상한 게 대선 전에는 왜 50bp씩 인하하다가 대선 끝나고는 갑자기 매파가 됐을까요? 아, 또 이게 정치적으로 네, 좀 의심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좋게 얘기해서 인본주의적 관점이고 음모론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미국의 기대 인플레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다는 어느 당을 지지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끝장났다.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인플레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예, 네. 이 그림에서 녹색 선이죠. 민주당 지지자들. 연준은 전부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럼 이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녹색,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인플레가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의사록이 그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절반인 또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디플레가 온대. 차이가 엄청 크네요. 지금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라 완 반대. 반대입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갔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물가 떨어져 봐요. 그러면 연준은 나중에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으로 막는다. 미리미리 금리를 낮춰놨으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잘 갔을 텐데 만약에 미국 경제가 지금 트럼프의 말처럼 2018년에 정확하게 이겨냈는데 트럼프도 지금 똑같이 지금 경제 상황에서 4.5%의 기준금리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맞다면 지금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금리를 더 많이 내려야 돼. 연준은 늦게 가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겠죠.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늘 그랬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연준의 아주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게다가 지금은 정치적인 편향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연준이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연준의 의사로 받아들이실 때 저것은 그냥 트럼프가 꼴배기 싫어서 의사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할래나? 아니 그래서 어쨌든 대선 전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내렸던 게 네. 지금은 좀 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바뀐 게 네. 뭐 이런 그냥 정치적인 트럼프 잘 입장도 되는 있는 걸 것 보기 같다. 싫다. 그런 거죠. 그래도 연준의 이거- 경제 예측력은 거의 빵점이거든요. 뭐 점도표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좀 보면 예.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다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 점도표라는 게 우리가 점도표대로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래서 연준의 말과 거꾸로 그러니까 나는 2개월만 투자하고 말겠다. 이런 분들은 연준 말을 열심히 따라가세요. 물론 시장도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또 0.1초 더 빠르게 따라가야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건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연준에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뭐 1년 이상 연준 말이랑 반대로 하면은 점도표랑 반대로 투자하면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패러다임대로 연준과 좀 맞서자.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게 있네. 그건 2개월 단위에선 그렇고 좀 길게 보면은 연준과 좀 반대로 가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네. 지금 이제 방향성을 한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가보면 네. 연준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라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연준은 네, 연준이.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연준이. 네, 네. 그럼 우리의 방향성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좀 더 공격적으로 네. 할 수 있다. 있다. 할 것이다. 예. 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 안정이 될 있다. 것이다. 양적인 긴축도 완화로 갈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트럼프 말대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한다. 그러면 연준이 뭐라고 하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 제가 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너무 똑같아 과거랑. 그러면은 이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과거에 어떻게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해왔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기 때 연준은 맨날 금리 천천히 내리겠다, 빨리 내릴 필요 없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뒤늦게 대폭 내리는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저는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팀장님이 준비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 백워드 가이던스라고 장표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네. 일부러 이렇게 백워드라고 말씀 안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잖아요 원래. 원래는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네, 네. 연준이 포워드하게 한 적이 없으니까 백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약간의 풍자가 들어간 뭐 조언가요? 연준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마음대로 네. 연준은 후행적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 네. 그래서 제가 백워드 가이던스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5페이지 봐야 그림 되는 잠깐 거예요? 보시면 네. 검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 네.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점들이 이제 중간에 막 어지럽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점들이 뭐냐면 우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12년 동안 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1년 후에 점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거야? 점 찍고 2년 후에 점 찍고 3년 후에 점 찍잖아. 그거를 해당 시점에서 진짜 그렇게 했는지 체크해 본 겁니다. 네. 해봤더니 지금 점들에 비해서 실제 기준금리가 너무 다 거의 뭐 네. 다 엇나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 물론 코로나는 뭐 그렇다 쳐. 뭐 중간치에 있는 때도 별로 없네요. 중간치도 없고 거꾸로 가는 적도 많죠. 네. 중간에 코로나 이후엔 특히 거꾸로 갔었고. 근데 지금 왜 와서 얘네들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게 제가 12년밖에 없어서 그렇지 과거 100년간의 데이터를 그려보면 이 그림과 똑같이 나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좀 거꾸로 예. 항상 네, 반대로 청개구리 생각해 볼 투자 필요가 전략을 있다. 좀 가져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럼 따라가 보자. 네.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예. 그렇고 대놓고 예. 우리 10년물 금리 좀 보고 있고 그렇죠. 내려가길 원한다라는 네.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했거든요. 약달러를 원한다는 얘기랑 네.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4.5%에서 예. 왔다 갔다 해요. 내려가거나 다시 4.5로 복귀하거나 지금 요 수준이고 예. 더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인데 예. 요거 연관시켜서 볼 수 있습니까? 재무부는 네. 장기 금리를 일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연준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무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재무부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발행물의 만기를 줄인다거나 네. 지금 도지처럼 비용을 줄여서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채권 발행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센트가 국부 펀드 만든다고 트럼프가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슨 돈으로? 근데 국부 펀드 같은 게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을 재평가하면 허공에서 돈이 뿅 생기니까 금. 그 돈으로 국부 펀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오만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채를 사요. 이걸 이제 바이백 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발행한 걸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바이백 하면은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겠죠. 빚도 줄어들겠죠. 특히 시장에 시그널링 효과가 있죠. 정부가 빚을 되게 신경 쓰는구나. 장기 금리를 눌러놓고 하려고 하는구나.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시장의 시그널링이 이렇게 가게 되면 장기 금리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뭐 국부 펀드 돈 없잖아. 돈은 만들 수 있어요. 뭐 금을 재평가한다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면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국부펀드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국가의 전략적인 방향에 맞춰서 이 국부펀드를 활용할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그때 이제 예로 든 게 틱톡을 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틱톡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국부펀드에서 일단 첫 번째 금을 재평가했어요. 그럼 일단 그게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달러를 늘어나게 만들어서 네. 양적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달러 약해지겠죠. 네. 두 번째, 틱톡 샀어요. 그럼 틱톡의 주주가 이제 중국인이라고 할게요. 그럼 중국인한테 달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 중국인은 그 달러를 팔고 위안을 가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면 달러가 약해지겠죠. 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냥 달러 갖고 있을래. 그럼 달러를 갖고 있으려면 미국채를 사야죠. 아, 달러를 현찰로 갖고 있을 수는 네네. 없으니까. 그럼 미국채를 사면 다시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죠. 네. 이르되든 현찰이 되든 결과적으로는 달러와 달러가? 금리에 아. 아래쪽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최근에 금값이 뭐 난리가 났네요. 네, 예. 난리가 났잖아요. 3,000달러 간다.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끝까지 팔려고 했는데 돌반지 네. 이거 갖고 있어봐야 되나 뭐 이런 예.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금 3천? 네. 3천? 왜? 6천. 농담입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 금이 음, 저는 좀 길게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은 아주 한 10년 이상을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벗어나면 슈퍼 사이클이 또 한 10년 있어요. 저는 지금이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 거고, 초입으로 봐야 돼요. 돌반지 팔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꼈는데, 그게 좀 이례적인 거죠. 금 관련돼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은 8% 오히려 더 싸지 않나요? 제가 한번 네. 그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제가 온스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국제 시세에 거의 맞게 거래가 됩니다. 약간 싼 정도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아,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되다가 네. 이번에 15% 고평가가 됐습니다. 이게 김치 프리미엄 코인에만 있던. 네, 15%의 기준은 이제 KRX 현물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좀 불분명해요. 뭐 네. 온누리 상품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단순히 김치 프리미엄이다. 몰려서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단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석하면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온누리 상품권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현물의 특정한 이제 수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는 거겠죠. 다만 저는 여전히 금 가격에 근본적으로 왜 오르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왜? 갑자기. 물론 뭐 2, 3년간 꾸준히 오르긴 했는데 이제 2월 달에 갑자기 이제 오른 효과가 있었고, 이제 또 영국에 있는 금, 런던에 있는 금을 이제 대량으로 비행기로 날라서 시카고 거래소에 이제 상품 거래소에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의 실물 인수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금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소문 아니에요? 뉴욕으로 이제 옮겨가는 금괴가 막 늘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네, 사실. 왜냐하면 코맥스, 그러니까 미국의 네. 상품 거래소에서 원래는 금 가격에만 베팅을 하려면 이제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금 선물? 그냥 금 선물만 해요. 하다가 이제 만기가 오면은 실물 인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에 청산을 합니다. 아니면 그 다음 월물로 이제 계약을 갈아타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만기 때 실제로 실물을 받겠다. 그러면 그 코맥스 거래소에 금이 있어야 돼요. 그 금을 실제로 실물 인수도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수요가 왜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2월 달에 많이 강해졌지? 이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답은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부가 2월 3일, 재평가. 2월 3일에 그때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정확하게 그때 정확한 네. 워딩은 베센트 장관이 네. 연방정부는 자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정확한 워딩은 머니타이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머니타이즈라는 게 당시 기자들도 야, 이게 머니타이즈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영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애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내부자 정보로는 이 머니타이즈가 자산에 대한 재평가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막 돌려본 거지. 혹은 베센트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봤더니 장부가가 되게 싸게 기록되고 네네네. 있는 자산들이 정부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평가하기가 제일 쉬운 게 금이에요. 지금 재무부는 금에 대한 가치 평가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재평가를 한번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8천억 달러. 8천억 이 금이 그 연준의 밸런스 시세에 기록돼 있거든요. 연준 건 아니에요. 재무부 건데 기록만 연준 밸런스 시세에 돼 있는데 그 밸런스 시세에 기록돼 있는 자산이 8천억 달러가 늘어나 버려요. 지금 시가로 계산해 버리면. 그럼 이제 8천억 달러면 연준 밸런스 시세 대략 한 13%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13%의 QE 효과가 있죠. 양적 완화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의견은 일견 어때요? 금에도 관세가 매겨질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예. 주가가 그게 폭발하는 거다. 그게 바로 런던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을 미국으로 사전에 그 이제 양이 옮겨오는 굉장히 늘었다. 그 논리의 가장 핵심이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 유럽은 네. 부가세가 되게 높거든요. 어. 이제 관세 더하기 부가세까지 해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도 금에 10% 부가세가 붙어요. 네네. 그런데 그 유럽은 부가세가 되게 높아요. 20에서 25%씩 붙는데 미국은 부가세가 연방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주마다 이제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차익 거래를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런던과 시카고 간의 이제 금 거래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인정해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의 상품권도 비슷한 케이스인 건데 근본적으로 금 가격이 왜 2월달에 트리거링을 했냐? 그 가장 근저에는 베센트가 금을 리프라이싱할 보유하고 있는 금을 재평가할 목표 이런 게 있었다. 뭐 막말로 구프펀드 8천억 달러 만들어서 금을 사. 그럴 수 있거든요. 혹은 비트코인을 사. 그러면 뭘 하든 일단 양적 완화로 한번 약달러 만들고 이걸 사면은 또 달러가 이제 풀리고 또 금 대비해서는 달러가 약해지는 셈이 되겠죠. 왜냐면 달러를 풀어서 금을 사는 게 되는 거니까. 혹은 달러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게 되니까 사전에 뭐라도 좀 사놔야 되겠다. 그럼 금 아니야? 이런 생각이 2월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의 재평가, 양적 완화의 효과, 예. 그 밖에 또 네. 자산 시장의 가격 변화 이런 네. 것도 좀 연관져서 고려를 연관지어 해봐야 된다. 있고 특히 중요한 네. 게 이 금을 재평가해서 양적 완화했는데 연준이 그걸 되돌릴 수 있어요.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연준을 못하게 막아야지. 여기까지. 예. 네,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문홍철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